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두 300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300자가 기본자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숫자는 다시 한번 자전을 보시면은 자전에 이런 숫자가 이거 외에도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풀숫자, 이 초등에 있는 글자가 약 1000여자나 됩니다. 저희가 그 1000여자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는데, 근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셔야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숫자 밑에 오면 어떤 자가 오든지 그것은 거의 다 식물의 이름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식물에 관계되는 거다. 또 나무목자의 경우에는 나무목이 그 왼쪽에 오는 경우도 있고 밑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 1000여자돼요. 그러니까 금목, 수, 화, 토, 오행의 글자만 여러분들이 부수로 알아도 약 한 5000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목, 수, 화, 토의 부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금목, 수, 화, 토가 왔을 때 금이 세 금자가 부수로 오면은 그거는 거의 다 수에 관계되고, 나무가 오면 나무나 나무로 만든 기구에 관계가 되고, 풀초자가 오면은 식물에 관계되고, 부가자가 오면 불에 관계되고, 또 흑토자가 오면 흙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할 때의 유추작용으로 우리는 그 5자를 배우고도 수천자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자는 약 85%가 무슨 자에 속한다랬죠? 정성자에 속한다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목수와 토 이런 부수가 이제 사실은 214부수로 돼 있지만은 중요한 부수자는 한 50여 자면 끝나요. 나머지는 거의 다 단독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성자로 들어오는 요소도 내가 조사한 것이 한 150자 되는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조 원장님이 가지고 계실 때 그 형성자 연구라는 거 내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보시면은 그 형성자가 상당수가 역시 단독으로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를 찾아보면은 그냥 한 150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숫자에 한 50자, 또 이 성부자에 한 150자, 약 200자만 알면은 한자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한 6만 자 된다 그랬는데 그 6만 자라는 게 바로 이 부수의 한 50여 자. 나머지는 그게 다 단독으로 쓰는 거니까 뭐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안 쓰이는 부숫자가 한 50여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지금은 단독으로 안 쓰인다. 이게 부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대로 성부자에서 이런 자가 오면 이런 건 단독으로 안 쓰이는 글자다. 그런데 이 두 자가 이런 자하고 이 자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러한 부수와 이러한 성부가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는 이런 글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익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독으로 쓰는 글자 만약에 이런 자도 단독으로 쓰이고 또 이런 자도 단독으로 쓰이니까 이런 글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다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이것도 단독으로 안 쓰이고 이것도 단독으로 안 쓰이는 글자를 한데 합쳐서 이렇게 정자를 이루는 거. 이런 자를 익히기가 어려운데 저런 것은 150자하고 50자 한 200자만 알면 200자. 그 한자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암기를 내니까 어렵지. 요런 그 분석을 해서 공부하면은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학습하기가 쉽고 또한 유추작용으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배우고 열을 안다. 이것이 바로 선비사자다.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에 우선 선비의 조건인데, 선비라는 건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거. 이게 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사실은 글자 전체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잘 아시면 돼요. 오늘 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한글 이러면은 한글 뭐 다 잘 쓸 줄 아는데 그 훈민정음에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원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창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독창적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훈민정음 창제 제자 원리는 말이야, 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소극에 올라갔냐면은 저 인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도까지 간다는 간접적인 면에서. 그럼 왜 그런 거니? 인도에서 이 불교가 중국 한나라로 들어올 때, 이 불교의 교리를 접어오는 경전, 바로 불경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경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불경은 원래 뭘로 된 놈이 법문으로 돼 있죠. 법문이라는 건 인도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를 얘기하는데, 이 법문은 우리 한글이나 마찬가지로 표 문자로 돼 있어요. 표의 문자가 아니라 그 표 문자가 로 쓰인 불경이 한나라로 들어오니까 이 한나라에서는 그냥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된다. 역경을 해야 돼. 번역을 해야 되는데, 표의 문자로 번역을 하려니까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비로소 표 문자와 바로 여기에 이 한자 표의 문자와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자, 표의 문자만 가지고 문자 생활을 하다가 표 문자가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자도 발음을 적기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동자의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덕홍절이다. 덕자와 홍자를 나눠서 이자의 첫소리가 덕하니까 바로 디귿이고, 홍하니까 홍의 첫소리를 뺀 나머지 소리는 옹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자의 음이 동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자를 가지고 앞에 글자에서는 성모를 취하고 뒤에 글자에서는 운모를 취한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음절이 성모와 운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찾아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자는 성모라고 그래요. 이자는 운모라고 그래요. 그래 한 글자를 이루는 데는 성모와 운모가 합쳐야 된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 인도에서 들어온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찾아낸다. 그러니까 요자에서는 성모라는 건 첫 소리를 얘기하고 운모는 성모를 뺀 나머지 소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동이다 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냥 모든 글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천 하면은 이것도 타년철 이렇게 적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타 하니까 첫 소리가 티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 하니까 연이
성모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편. 그러니까 이자의 원래 소리는 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저도 어릴 때 하늘 편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편하던 것이 지금 변임이 돼서 소위 우리 국어에서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하던 것이 이제 다시 또 단무음화해서 오늘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편이라고 발음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발음할 때 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든 글자를 이와같이 두 글자로서 표기하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반절법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발음 표시에 있어서 이 반절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주 혁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혁신을 가진. 그러니까 이 반절법을 찾아내가지고 모든 글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서 적는 걸 찾아내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송대에 더 기가 막힌 연구를 해요. 이렇게 성모만 전부 한자에서 모아내는 거예요. 성모만 전부 모아내서 그러니까 입안에서 발음할 수 있는 성모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 성모를 찾아내는데 몇 가지를 찾아냈냐? 36개를 찾아냈냐. 입안에서 발음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면 자음의 닷소리, 자음을 36가지 찾아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장을 전부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우리 한자에서 입안에 발음될 수 있는 성모가 36가지를 찾아냅니다. 36자무라는 걸 찾아냅니다. 36자무를 찾아내면서 이걸 또 발음 부위로 또 전부 이 송대익을 나눕니다. 이 36가지가 입안에서 어느 부위에서 발음되는가 찾아내는 것이 소위 그 발음 부위를 찾아내는데 처음에는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를 찾아내. 어금니 부분에서 아음에서 그 다음에는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찾아내. 소름.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것은 입술에서 툭툭 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찾아내. 수능. 그 다음에 이에 갈려서 나오는 소리, 치음을 찾아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목구멍 흑자리로 이렇게 후음을 찾아내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오음이라는 명칭까지도 찾아내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발음할 수 있는 발음 부위가 오음으로 되어 있다. 아설, 순, 지, 후 이렇게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 송대 한대 이부를 거쳐서 위진 남북쪽 수당 시대 거쳐서 이렇게 송대에 와서 이렇게 한자음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냈다. 그러니까 오음을 찾아내는데 그 오음을 찾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오음의 이 아음의 첫 소리는 어떤 게 아음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견했을 때 이 첫 소리가 어떤 음이 나요? 우리 말로 본다면 기억인데 이런 소리가 나죠? 견하면은 이런 소리가 난다.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는 소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에서 찾은 아설, 순치, 후, 오음을 이제 우리나라 훈민정음 창제 때에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부 중국의 이 발음을 적어놓은 운서를 연구해요. 그 운서의 대표적인 운서가 방문이라고 하는 운서다. 방문이 언제 됐다랬죠? 지난번 얘기했는데 방문. 그 한자를 배우는 세 가지 기본책이 있다랬죠? 설문. 설문해자 또 강의자죠.
강의자진이 아니고 광운중에 광운. 그 다음에 금시초문이 안 했다고? 예. 그래서 한자는 몇 가지 요소로 나눈다 했어요. 뭐뭐예요? 평문의 세 가지 얘기했죠. 평을 연구하는, 문자의 자형을 연구하는데 기본 책은 설문해자고, 문자의 음을 연구하는데 기본 서적은 광운이고, 문자의 뜻을 연구하는데 기본 서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야. 얘기했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중에 이 광운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송나라 때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이 문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연구하는 까닭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학자들이 그 당시 중국 발음의 문서를 연구했냐? 그건 왜 그런 거니? 우리나라 이 과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면은 그 문체가 뭘로 재야 되는 거니? 시나 또는 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체란 말이에요. 시로 짓거나 부로 지어야 돼요. 그 시나 부로 지을 때 이것은 전부 다 운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문이니까 이 운문에는 뭐가 첫째로 맞아야 되는 거니? 평칙법이 맞아요. 평칙법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분법이 맞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시의 내용이 암만 좋아도 그건 시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이에요. 평칙이라는 건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리듬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원절구, 7원절구, 율시 이러죠. 5원율, 7원율 할 때 얼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 리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보면 거기 옛날 당시나 우리나라의 옛날 그 명인들이 지은 시 전부 거기에 운이 맞게 돼 있어요. 아주 기본 룰이 있단 말이에요. 측해서 룰이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5원절구, 7원절구 할 때 그 7원절구 하면은 기승전결해서 기구, 승구, 결구가 끝에 반드시 운이 맞아야 된다. 아까 얘기는 운이 맞는다는 거는 운모가 맞아야 된다. 예를 들면 군했으면 다른 것은 순한다든지 운한다든지 그것이 딱 맞아야 시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시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운문으로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운서를 연구하는 거죠. 운서를 모르면 시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합격해야 출세를 하는 거니까 바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운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운서를 연구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부산물이 우리 국민정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운서를 봐서 연구해내는데 이런 중국에 기본적으로 이미 연구된 걸 찾아내는데 여기에 발음이 입안에서 발음되는 36자모에서 그걸 또 알아야 돼요. 36자모를 전부 연구를 해서 당시 우리나라 한자음하고 비교 연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13가지 발음이 필요가 없는 걸 찾아냈어요. 중국 운하고 자모 성모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음되는 한자의 음을 비교를 해보니까 13가지는 필요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23가지면 된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23자음을 찾아낸 거죠. 23자음. 그런데 23자음에서 다시 또 어떤 계산법이 나온 거니 소위 이제 이것을 발음 부위로 나누면은 아설순치구지만은 그 발음의 소리가 맑은 소리인지 흐린 소리인지 청탁음을 구별해 봤어요. 청탁음을 구별해 보니까 그 청탁음의 전탁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떤 인공이 쌍기역, 쌍지긋, 쌍지읍, 쌍시읍, 쌍지읍.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 대왕 당시에는 쌍기읍도 있어요. 이 6가지가 전타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의 발음이 까치 이러면 아주 된소리로서 쓴 거지만 세종대왕 당시에는 이자가 된소리로 쓴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런 발음을 적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은 뭐니? 이거는 이 맑은 소리하고 이건 흐린 소리. 이 흐린 소리는 어떤 거니? 성대가 진동을 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기할 때 똑같은 기억을 쓰지만은 우리가 감기하는 걸 미국 사람이 듣고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는다고. 여기에 기억하고 여기에 기억을 달리 적어. 저 사람들 귀에는 달리 들립니다. 감기 이랬을 때 감은 맑은 소리지만은 이때 지는 그 성대가 진동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구별 못하는데 서양에서는 구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당시에는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대를 진동하는 한자음을 적기 위한 것이 6가지. 근데 우리에게는 구별이 필요 없으니까 6가지를 또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7이라는 자음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당시 조선시대에 우리말을 적는 데 있어서는 17가지 자음만 있으면 된다는 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성운학을 연구해서 중국의 운서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어 한자음하고 또 고유음하고 비교해봐서 찾아냈다. 그러니까 이 17소리 자음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중국 운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것이 중국 운서하고 분류하니까 역시 아서순치구가 우리에게도 딱 들어맞다. 그래서 그 첫소리 견자의 의미 그인데 이때 이 그호는 이거의 음가를 갖다가 자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국민정음 창제가 처음부터 발음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게 다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발음 원리를 찾는 데는 완전히 그 원리가 바로 성운학인데 이게 성운학이 아주 배경으로 돼 있어요. 국민정음 제자 원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형으로 만드는데 독창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냐? 이 17자모를 갖다가 자음을 갖다가 글자를 만드는데 이런 원리를 찾아내요. 상 발음기관이다. 이런 원리를 찾아내요. 발음기관을 본떴다. 요게 아주 중국에는 없는 아주 독창적인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